이번 영상은 Detoxification and Autism, 그러니까 해독과 자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자폐를 이야기할 때는 이 디톡스 늘 나와요. 늘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왜 자폐에게는 이 디톡스가 중요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폐하면 주류 의학계에서는 별로 메디컬적인 문제, 의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죠. 그저 멘탈 일리스, 정신과적인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오티즘, 이런 자폐 아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아이들이 디톡시피케이션, 그러니까 해독 기능에 굉장히 장애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어요. 거의 한 70에서 80%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런 디톡스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뉴로 디벨로멘탈 디서빌리티, 그러니까 신경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한 6명 중에 1명 정도의 꼴로 아이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이죠. 이 많은 아이들이 이런 자폐와 자폐 유사한 증상들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디톡스 문제에 걸림이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이 디톡스의 문제가 예전에는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이 해독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더 잘 드러나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현대사회는 이 해독이 필요한 상황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공기, 대기질에 또 문제가 있고 이 대기의 오염이 상당하다는 거죠. 이런 폴루션이 많고 또한 물, 수질의 오염도 많고 땅 자체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에는 이 땅에다가 비료를 뿌리는 것도 비료 없이, 그 옛날에는 비료 없이 분변을 이용해서, 인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땅의 미네랄들과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가면서 식물들을 키우고 농작물들을 키웠지만 지금 사회는 화학적 비료를 이용을 해서 땅 자체를 화학적 물질들로 이렇게 채운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농약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제초제들 이런 걸 사용하면서 땅 자체도 굉장히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산업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땅과 물과 대기로 다 오염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해로운 영향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의 환경에선 예를 들면 1970년대만 해도 10,0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던 자폐가 지금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사실 자폐 진단받은 아이들 말고 이런 발달장애 아이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수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진짜 50명 중에 1명꼴 그렇게 카운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은 이런 환경적 변화에 의한 것이고, 디톡스가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던 사회였던 반면에 지금은 디톡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발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케미칼, 화학 물질들 자체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독성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케미컬 중에 단 1%만이 그 안전성이 완벽하게 테스트가 되어 있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나죠. 나머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디톡시피케이션을 서포팅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건강 문제와 인지적인 문제와 행동의 이 문제들을 이렇게 뭔가 향상을 시키고 하는데 분명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독이란 뭐냐? 해독은 우리 몸에 들어온 그런 톡신들, 독소들을 덜 톡식하게, 그러니까 덜 독성 효과가 생기도록 모양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쉽게 배출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이 항상성, 늘 필요한 것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이런 독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항상성,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해독 과정이에요. 디톡시피케이션. 이런 디톡시피케이션 해독은
기본적으로 이 세포 수준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세포에 이제 유입된, 모든 세포에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유입된 이런 독성 물질들이 먼저 세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과정들이 내 몸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수용성 물질이라면 쉽게 뭐 소변이나 이렇게 배출이 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렇지만 지용성 물질, fat soluble toxin이라면 그것은 세포 내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혈류를 타고 이제 간으로 유입이 되죠. 우리 몸의 최대 해독기관, 간으로 유입이 돼서 그것이 두 가지 과정, 페이즈 1이라는 과정, 페이즈 2라는 과정, 점차 약독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배출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페이즈 1, 페이즈 2 이런 해독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산물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배출이 돼요. 아주 소변으로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이라면 키드니, 그러니까 콩팥으로 보내져서 소변으로 나오고, 또는 이 간 밑에 조그맣게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저게 담낭인데 간에서 담즙이 배출이 되는데 이 담즙이 이 담낭에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럼 이 해독 물질 부산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이 이 담낭에서 쫙쫙 짜주는 담즙과 함께 이 장관내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과 함께 이제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과정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메틸레이션 사이클과 트랜스설퍼레이션 패스웨이, 이 두 가지 과정이 해독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메틸레이션과 트랜스설퍼레이션 과정이 우리 자폐아동들에게는 손상이 되어 있다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메틸레이션과 트랜스설퍼레이션은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 몸에 극강의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고 간의 페이즈 1, 페이즈 2 디톡스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이 글루타치온이 생성이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폐아동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글루타치온 레벨이 현격히 떨어져 있다고 해요. 이 메틸레이션과 트랜스설퍼레이션 과정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상용화되어 있으면 좋은데 시장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요. 이 연구들에만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그 정도의 혈액 검사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서 이 연구는 굉장히 믿을만한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메틸레이션 과정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 중에 이런 생화학적 반응들, 수많은 생화학적 반응들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작용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틸레이션이 크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염증을 컨트롤하죠. 인플라메이션을 컨트롤하는데,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너무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예요. 그리고 너무 일어나도 문제예요. 그 과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메틸레이션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세포 내 DNA와 RNA,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톡신과 또 활성산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없이 뭔가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 손상이 생기면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 메틸레이션이 관여를 하죠. 또 지난번 글루타메이트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하나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어느 하나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그런 밸런스를 다 맞춰서 생성하는 것, 요 과정에 메틸레이션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과정에 메틸레이션과 트랜스설퍼레이션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만들고 또 재생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트랜스설퍼레이션은 황화기를 가진 황이에요. 황화기를 가진 아미노산을 대사시키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트랜스설퍼레이션이에요. 트랜스설퍼레이션은 시스테인을 설퍼를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과정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어 디톡스가 잘 안 되니까 메틸레이션과 트랜스설퍼레이션을 돕는 과정이 자폐아이들이 해독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톡신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해독이 되지 않으면 이 톡신들은 우리 세포나 기관들이 늘 해야 되는 그 일을 해나가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방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세포나 기관들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늘 하는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늘 적절한 환경이 유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산도. 우리 몸은 한 7.4에서 7.5 사이에 그 산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 pH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이 세포의 기능도 할 수 없고 세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미네랄이든지 뭐 비타민이든지 뭐 이런 영양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폐기물을 내보내는 그런 역할들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전달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줘요. 우리 몸을 대체로 이 톡신들은 산성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산성화가 되면서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상태는 기생충들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이 세포들이나 모든 것들, 내 몸이.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과 같은 감염들도 쉽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도 잘 되지 않게 되고 이런 이 산도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막에서 어떤 적절히 유지돼야 하는 그런 미네랄 밸런스를 잘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서는 부정맥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독성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들을 대체를 해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뭐 중금속이 뭐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캔디다와 같은 이런 곰팡이류들이 장내에서 과증식을 하게 되고 이런 특히 우리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이 환경적인 독소 이런 팩터들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늙어버린다고 해야 될까? 그 기능 자체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포가 굴러갈 수 있는 에너지 생성이 어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폐를 가진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굉장히 과하게 이게 작동을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톡신에 더 예민한 거죠. 증상들이 해독의 필요성을 경고한다. 그러니까 증상들이 해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눈 밑에 다크서클, 그리고 창백한 피부, 인지장애, 그리고 퇴행, 그리고 장 움직임이 느린 것,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좀 있겠죠. 변비 증상, 스티밍, 자극, 어그레션과 이리터빌리티, 굉장히 약간 광폭하고 예민하고 뭐랄까 안절부절, 초조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피키 이팅, 굉장히 편식쟁이이고 음식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가 낮고 언어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발달에 장애가 생기고 알러지가 많고 이런 경우들, 이 해독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독 과정을 돕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이 톡신들이 들어오는 것들, 유입되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이 소스들을 다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독 과정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독에 도움되는 뭐 이것저것을 보충제를 먹고 또는 음식물을 먹고 이렇게 아무리 그런 서포트를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내 몸 안으로 그런 독소들이 유입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독소들이 들어오는 소스들을 다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 타카에서는 이런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들을 바꿔나가야 이런 독소들을 피할 수 있다 해서 그런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들어가 보시면 링크가 되어 있어서 해독 과정에 좋은 것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좋은 과정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이 해독 과정에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수면 중에 우리 뇌가 뇌척수액이라는 물 안에 동동 떠 있다고 했잖아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뇌척수액이 수면 중에 이 독소, 그 안에 있는 독소들이 씻겨져 나간대요.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이 CSF, 이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이 수면 중에 일어난대요. 이것도 일종의 디톡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수면이 이 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면 질환이 있는 경우에 뇌 질환이 많다고 해요. 그런 관련성도 있고. 그래서 충분하고 깊은 수면이 해독 과정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중에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런 해독 과정에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한 앱솜염 목욕이 이런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앱솜 솔트의 성분은 마그네슘 설페이트예요. 그래서 스킨을 통해서 마그네슘과 설페이트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이게 흡수율이 높게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수에 충분히 녹을 수 있게 한 후에 목욕을 하는 것이, 몸을 담그는 것이 스킨으로 흡수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ASD 아동들의 경우는 스터디에서 보면 이 설페이트가 굉장히 낮대요. 이 낮은 이유는 우리 몸에 이 설퍼의 형태는, 황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이용하기, 우리 몸에 해독으로 이용하기 좋지 않은 형태인 설파이트가 있으면 이 황 설파이트를 활성력인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설페이트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ASD 아동의 경우 이 설페이트로 전환시키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페이트가 체내에 굉장히 모자란 거죠. 이 설페이트는 사실 간에서 페이즈 2 설페이션 과정에 필요한 성분이에요. 이 설페이션은 이 설페이트 자체를 톡신과 부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톡신이 배출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이 우리 몸에 필요해서 그 황이 톡신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제거하는 과정은 뭐 이렇게 소변으로도 나갈 수 있고, 땀으로도 배출될 수 있고, 대변으로도 배출될 수 있고, 이 설페이트가 필요한데 이 설페이트가 우리 ASD 아동들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앱솜염의 목욕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설페이션 과정은 또 이런 뉴로트랜스미터, 너무 과도하게 많은 이 뉴로트랜스미터, 신경전달 물질을 좀 제거하는 과정에도 이용이 되고, 박테리아나 환경적인 톡신, 그리고 아세타미노펜, 우리 타이레놀 있죠. 타이레놀과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그런 염색 성분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몸에서 대사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솜 솔트를 처음 이용하실 때는 앱솜 솔트에 굉장히 반응이 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마그네슘 들어오고 설페이트 들어오면 정신없이 하이퍼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씩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뭐 4분의 1컵 그 목욕통에다가 목욕물을 담아서 4분의 1컵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서 한 컵 정도를 물을 푸는 게, 물량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소량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도 좋다. 그래서 보통은 지성이도 한 목욕 욕조에 한 2분의 1 정도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한 컵 정도 풀어서 목욕을 좀 즐길 수 있도록 해요. 어떤 아이들 경우에는 2컵 이렇게 많이 늘려가도 무리가 없대요. 저는 한 컵 정도 그냥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분 정도는 앉아 있어야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몸을 전체 담그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2분의 1 정도 하니까 다리에서 이제 한 배꼽 이상까지는 담그거든요. 그 정도까지 앉아 있는 것이 좋고, 그렇게 물속에 잘 안 들어가서 있으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격도, 이 다리 아래쪽으로 이제 스킨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조격 정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keep bowels moving, 그러니까 이 장 운동이 충분히 잘 되도록 해라, 변을 잘 보게 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톡신들을 해독을 시켜서 변으로 이 담즙과 함께 장 내로 이렇게 배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변이 잘 나가줘야, 변을 잘 봐줘야 그 톡신이 내 몸에서 바깥으로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정체되고 이 장 내에 남아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 톡신이 배출이 됐지만 다시 장 내에서
장벽을 통해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특히 장벽의 건강이, 장내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리키것이라면, 이렇게 쉽게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장이라면 굉장히 이 배출된 톡신이 내 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다시 유입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을 잘 보는 게 훨씬 이 디톡스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이 정체가 되면 이 병이 굉장히 부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패되면서 여러 가지 가스, 암모니아 이런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그 암모니아가 리키것의 경우 그 암모니아도 체내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암모니아는 톡신이거든요. 일종의 톡신이거든요. 그리고 뉴로톡신이거든요. 신경 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푸어 비헤이비어, 행동 장애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변을 잘 보게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장 건강을 계속 신경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변비 있는 아이들 변비 없게 만든다? 말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오랜 기간 걸쳐서 이것저것 한두 가지 교정해줘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 가지들을 교정해줘서 변을 충분히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보충제면 보충제, 아니면 음식이면 음식, 뭐 운동이면 운동, 마사지면 마사지,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의 해독 과정인 페이즈 1과 페이즈 2 과정을 서포트하라. 간에서 일어나는 그 해독 과정의 하나인 페이즈 1은 체내에서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톡신을 조금 약독화시켜요. 그때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군, 그리고 글루타치온, 포스포리피드, 인지질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 페이즈 1이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거기서 진행된 산물을 페이즈 2에서 좀 더 워터 솔루블, 그러니까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배출이 쉽게 만드는 컨주게이션 과정을 거쳐요. 그 컨주게이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글루타치온, 설페이트, 그리고 요 밑에는 다 아미노산류, 타우린까지, 아미노에시드, 글라이신, 엘카르니틴 모두 다 이런 아미노산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설프라페인은 들어보셨죠? 이 브로콜리 추출물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도 페이즈 2에 도움이 되고, NAC, 글루타치온의 전구 물질인 NAC도 이 페이즈 2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보시면 이 페이즈 2 과정에도 보면 아미노산류가 쭉 나오죠. 이 아미노산류, 그리고 위에서 보면 비타민 B군, 이런 것들, 뭐 포스포리피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대체로 어디서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육류에서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쪼개지고 해서 채소 단위잖아요. 이 육류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베건들은 이런 해독 과정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해독 과정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아요. 뭐 단기적으로야 뭐 다른 음식들에서도 뭐 공급을 받고 하니까 뭐 조금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간 해독 과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음식들, 페이즈 1, 페이즈 2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라는 거죠. 이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이런 것들, 아까 설포라페인 얘기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여기서도 비프가 나오는데 소고기, 리버, 그러니까 간, 뭐 소간 이런 거, 그리고 연어류 이런 것들이 비타민 B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육류, 생선 이런 것들,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충분한 것들을 먹어야 되고, 폴레이트, 엽산인데 이 초록색 잎에 존재하는 폴레이트는 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활성형의 엽산으로 만들어지기가 좋대요. 우리가 직접적인 활성형 엽산을 먹기도 하지만 활성형 엽산이 아닌 그런 엽산 보충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초록색 잎 채소에 있는 엽산은 굉장히 간 기능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 비트, 그리고 당근, 시트러스, 비타민 C가 충분한 시트러스류 이런 것들도 좋고, 마늘, 그레이프 프루트이 뭐냐면 그레이프 프루트이 자몽이죠. 자몽씨 추출물이라고 GSE, 그레이프 프루트
시드 익스트랙트라는 자몽씨 추출물 자체도 굉장히 여기가 도움이 되는, 꼭 이게 그 곰팡이류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이런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간의 항산화 기능 그런 것도 좋고,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양파, 마늘, 샬롯 이런 것도 좋고, 어쨌든 이 아미노산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류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디톡스를 하려면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단백질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소화력이 떨어진다면 소화 효소를 써서라도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류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녹차, 그리고 초콜릿. 이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 그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초콜릿 말고 이 카카오가 80% 이상인 그 정도의 성분을 가진 그 정도의 초콜릿을 먹어야 그게 항산화 능력을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허브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간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시나몬, 진저, 생강도 도움이 되고, 파슬리, 바실, 튜머리, 이게 강황 이런 걸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간 기능에 도움이. 그리고 세포 기능 자체를 보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서포트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거 자체도 사실 해독을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충분히 잘 역할을 해줘야 해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서포트 해주고, 메틸레이션 과정에 관계된 어떤 뉴트리션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세포 기능 보조를 해줄 수 있는 허브제, 이 단델리온 루트가 사실 이건 너무 좀 세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밀크시스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게 담즙 배출을 굉장히 도와주는 성분들이에요. 단델리온, 이 밀크시스, 그리고 레드클로버, 튜머릭 강황, 이런 것들이 이 간 기능 중에서도 이 담즙 배출능을 높여주는 거죠. 그게 배출이 잘 돼야 해독은 했는데 이게 배출을 못 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체를 시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단델리온은 그게 굉장히 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서 조금 저는 덜 하지만 충분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밀크시스를 사용을 하고요. 밀크시스 자체가 간세포 재생 능력도 있대요. 우리 어떤 톡신에 의해서 간세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죽어나갈 때 이제 그것을 재생하는 역할을 밀크시슬이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밀크시슬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인더 사용이 나오는데요. 바인더가 뭐냐면 이 밑에 나온 것들이 다 바인더라는 이름의 물질들이에요. 차콜, 그 숯 있잖아요. 숯가루, 이 시트러스 펙틴 이런 거는 사과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인데 그 과일류에서 추출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벤토나이트 클레이, 제올라이트, 그리고 실리카 성분에 있던 물, 이 휴미겐 풀빅 애시드라고 이런 것들이 미네랄 푸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장내에 이제 배출이 된 이런 톡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장 내에서 다시 장 벽에 있는 세포들로 우리 몸에 유입이 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그 톡신들을 붙잡는 거야. 붙잡고 내 몸에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인더라고 하는데, 이 바인더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바인더의 문제가 뭐냐면 꼭 톡신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미네랄류들, 흡수가 되어야 되는 그 미네랄류도 같이 부착을 해가지고 다 뽑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인더를 사용할 때는 꼭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바인더가 붙잡기는 했어요. 그 바인더가 내 몸에서 붙잡았어. 그 톡신들을. 그렇지만 만약에 아이가 변비가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 톡신이 배출되는 게 아니라 그 톡신을 가지고 그 정체가 더 심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배출이 안 되게 되면 그 톡신들과 함께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정체하면서 계속 미네랄을 더 흡수를 하고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변비가 없게 만들어져야 되고, 충분한 양의 물을 먹고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변비가 있는 아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인더들은 예를 들면 벤토나이트 클레이나 저런 제올라이트 요런 것들은 제품에 따라서는 이게 예를 들면 땅에서 추출해서 만들어낸 성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금속을 많이 가지고 자체가 중금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내 몸에서 해독을 하려고 넣었던 것이 오히려 내 몸에 독소를 유입시키는 그런 반대의 과정을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반대의 과정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 바인더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병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장관 관리를 좀 받고 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들, 장내 미생물들 이렇게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인더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다 주변에서도 하시는 분들을 좀 종종 봤는데 아무튼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적외선 사우나도 권장을 하더라고요. 적외선 사우나기가 많이 이렇게 제품화 되어서 나오는 것들도 있던데 저는 사용은 하진 않는데 공기를 뜨겁게 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있으면 몸만 이렇게 더워지는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품이.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땀 분비를 굉장히 이렇게 촉진을 하는 거죠. 이 땀 분비 자체가 내 몸에서 톡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디톡스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라고 해요. 이 적외선 사우나를 사용하는 경우의 적응증은 땀을 잘 흘리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율신경계가 적절치 못해가지고 땀을 잘 못 흘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중금속의 영향에서 땀을 못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 중금속의 영향으로 오히려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땀을 잘 흘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라던가 충분한 운동이 어려운 애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좋은 적응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들을 살 때는 꼭 EMF, 전자기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그 안에서 이 전자기파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어떤 나무 제품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사우나가 나무 접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접착제들이 혹시 톡신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림파선들을 마사지하라. 이 림파선이 뭔지는 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우리 감기 이런 거 바이러스 이런 거 감염이 있을 때 보면 목이나 어디나 이렇게 사타구니나 이런 데 또돌또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에 이렇게 배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런 면역계의 중요한 부분이면서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사지 해주면 충분히 이렇게 이동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고요. 거기 림파선을 통해서 백혈구도 운반을 하기 때문에 운반이 쉽게 하고 이 림파선 자체가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물질들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처리해서 림파선을 통해서 흘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그런 흐름을 좋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림파선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림프액을 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돕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이 전자기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관들 중에 특히 신경계랑 소화기랑 뇌랑 심장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기 흐름을 이용해서 그 기능을 해요. 이 정기적인 그런 어떤 전기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이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전자기파 그 필드 안에 들어가면 이런 전기의 흐름에 어떤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화학적 반응들의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피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자파가 이렇게 계속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 수면에도 방해가 되고 이런 우리 각종 기관들의 일을 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우리 브레인의 포커스도 좀 어렵게 만든다고 하고요. 이 중금속에 중독이 있는 경우들은 중금속이 각 세포에 막 곳곳에 이렇게 끼워져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금속류들은 이 전자파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요동을 하게 되고 이동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이 세포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EMF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우리가 흔하게 가장 노출되는 소스가 아이들이 이렇게 태블릿 PC를 본다던가 TV를 본다던가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이런 영상을 시청하는 거,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전자파에 노출되는 큰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 영상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밤에 잘 때는 꼭 전기 제품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플러그를 뽑아주는 거, 이 침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플러그들은 모두 뽑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디톡시피케이션, 해독이 조금 어렵고, 그 해독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힐링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상태가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그 해독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타카에서는 이 기능의학자를 잘 만나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라, 이런 가이드를 잘 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충분한 기능의학자를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의학자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디톡스를 돕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유입이 될 수 있는 톡신들을 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저희 집 싱크대 밑에 있는 필터들이에요. 온수, 왼쪽이 온수, 오른쪽 필터가 냉수. 이렇게 필터를 2개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씻는 물, 먹는 물 다 모두 필터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어제 잠깐 공사가 있어서 이 사진을 찍어놔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십시오.